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 여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강해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미 경제 동맹의 핵심은 뭐냐? 반도체, 벡터리, 백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제2의 페이스북 신화가 사실 열려주고 있다. 6월 대변국 이거를 제가 이제 주창을 하는데 그 다음에 향후 장세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것도 많고 또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명분 이런 어떤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금리 인상과 이쪽 관련된 그 증시 주변 변수에 대해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그 현재 미 연준 그 회의 관련해서 보면은 9월 테이퍼링 선언하고 12월을 착수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 립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에서는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4분기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할 것 이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한미 채권 금리가 좀 선반영돼서 올라주고 있죠. 이런 많은 불안한 감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즌이 다가오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우 이제 제한적인 그 내용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을 하고 있다. 뭐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원자재가 급등, 국제 금리 인상, 국제 유가 이제 상승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023년을 지목을 하면서 이제 두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물론 이제 두 차례가 될 수 있고 뭐 세 차례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 2023년까지 이런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2022년이고 2023년이 내후년이죠. 그러면은 내년 한 차례, 내후년 한 차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23년 이후로는 그 말이 없어요. 중장기 전망으로 보면은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2023년까지는 장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이 좀 되고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을 보시면은 뉴스에 보면은 금리 인상 신호에 코스피 급제동, 환율 급등,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을 해주고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요동 현상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느냐 아니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주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요거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앞당겨진 연준의 금리 인상, 미국채 시장도 들썩 하는 부분이 좀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몰렸던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그 현재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뭐 개념이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더니 구리, 원목, 옥수수값 꺾여 출렁한다. 천정천나 하는 고점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어차피 이제 주식하고 이제 원자재나 그 다른 이제 투자 자산은 이제 거의 같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이제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꺾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돼서 주가는 하락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우려들이 있죠.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 경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명쾌히 그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사계절, 우라카미 군요 이론,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요거는 FM 원전이지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기본은 알아둬야 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 그 중요시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상승의 봄, 경기 상승의 여름, 경기 하락의 가을, 경색 국면, 침체의 기나긴 겨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 상승의 봄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돈이 풀리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급격하게 내린데 실적은 하락이 둔화되는 완만한 어떤 흐름,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주가는 미리서 빠져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가만 돼도 주가는 올라간다 하는 개념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이게 여름의 실적 장세는 뭐냐면은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전히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주가는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역금융 장세는 뭐냐면은 이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피크를 올린 겁니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어째요? 주가는 어째요? 현재 경기 하강으로 해서 주가는 급격히 급락한다. 그런 그 내용이 좀 해당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여실정 상세는 뭐냐? 현재 요거는 이제 금리를 일단 완만하게 내리는 거죠. 완만하게. 이거 너무 막 브레이크를 걸었나? 한번 조금 내려보고, 그래도 안 돼. 그럼 또 내리고, 그래도 주가는 빠져.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급락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금리를 내리니까 주가가 일단 하방 경직성을 도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현재 금융장세, 금리를 저금리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최근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여름이 계속 되고 있다. 급격히 올리는 시점이 피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금리를 올 때마다 당연히 충격은 오는 거고요. 현재 차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그렇죠?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경기가 이제 과열 국면이다 했을 때는 급격하게 이제 과열 국면이다 했을 때는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출렁하고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 그러면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제 과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미국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완만하게 현재 그 통제가 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2000년 들어와서 9.11 테러 때도 금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완만하게 올렸던 거죠. 근데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는 터닝 포인트는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서프라임 사태, 이때 이제 금융 파생 위기, 그 다음에 저신용자의 주택 부동 그 현재 집단 그런 그 금융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현재 재정으로 다 메꿨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치솟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조용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냐? 절대로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100% GDP 대비 미국 정부의 부채가 100%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회 간접 자본이나 다른 여러 가지 걸 했을 때 요거는 GDP 대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부채는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그 현재 재정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예상되는 그래프 전망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집행을 했으면은 다시 한번 부채 비율 이렇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집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임계점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향후 움직여 줄 수 있는데 미중 충돌이 좀 일단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그것 때문에 미국 달러를 못 믿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이제 달아오른 것도 이런 그 이제 급격한 그 9.11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치솟아 올라가는 어떤 원인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전쟁의 어떤 시대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향후 미중 충돌 될수록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에 대한 반작용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통화량의 관계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협의의 통화, 강의 통화 M1, M2로 나누는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시시콜콜하게 할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1987년부터 1920년까지 뭐 이런 거죠. 서프라임 사태 이제 이때 이후로 일어납니다. 밀레니엄 버블에도 이렇게 끔찍없던 통화 내용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치솟아 가는 거죠. 근데 이 방향성은 어째요? 끝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좀 그 입장이 있다. 꺾여질지는 모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이제 부채비율이 높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부분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찍어낸 달러로 전 세계 유동성 또는 이런 것들이 한동안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바라보시면 좀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 금리 장기 차트로 보면은 전체 이제 100년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100년 역사를 보면은 저금리 시대가 있었죠. 1930년도에 40년도에 이때 한번 있었고, 고금리 시대에는 1980년대 한번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강의 일본을 꺾고 세계의 강자로 부상했던 1980년대 레건 시대에 좀 있었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다시 한번 현재 1930년이죠. 이 상황이죠. 이 상황. 이 상황하고 거의 좀 닮아 있습니다. 1930년하고 40년 이런 부분이 닮아 있는데 지금의 일시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저금리의 기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이제 금리 이제 선진국을 갈수록 현재 경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들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융자산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금리가 나와줄 수 있는 투자가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나와주는 그런 트렌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묘하게도 최근에 이제 한미 금리 기준을 보시면은 2015년부터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이렇게 16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립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수중 낙하, 제로금리로 이렇게 다시 왔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은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려본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어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니까 미국은 급격히 올리려고 하고 있고, 한국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은 한국 부분들은 급격히 올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국 자세, 이제 부채 이런 것 때문에 급격히 올릴 사안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만 올릴 사항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막대한 부채, 통화 유동성 공급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가 강했던 때는 1980년대 레이건 시대 이후, 그 다음에 이 이후 빼놓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닮아 있는 게, 달러 인덱스하고 기준금리하고는 거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러가 강해지는 부분들이죠.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 부분하고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물론 100% 일치하지 않지만은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강해진다는 개념이죠. 근데 달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금리 기준은 동행할 수밖에 없다. 큰 그림. 근데 달러 인덱스는 막강하게 풀리는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이 돼서 현재 연동이 돼서 달러 인덱스도 강하지 못하고 기준금리도 강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 범위의 등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같은 금리 인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어제 뽑아놓은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은 달러 인덱스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에 서프라임 사태로 수직 낙하다가 현재 박스권을 보이다가
최근 경기가 좋아지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려놨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추락했다가 다시 올려다가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부분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 좀 해당이 되고 달러, 그러니까 올해도 그 계속 조정주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시 실봉 짓고 다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금리도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큰 흐름을 보시길 바라고 우리나라 원달러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달러 차트도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원달러 차트 부분들도 현재 2014, 15년도에 그 현재 원화 약세가 좀 이루어졌죠. 주가는 강세로 좀 가는 그 현재 갔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상승과 조정 요것을 계속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장에서 그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나와줄 수는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의 이제 흐름들입니다. 박스권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주가가 내린다 이런 부분이 되지만은 장기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계속 좀 갇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2020년, 2019년, 2020년에 현재 그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율이 이제 강세가 되면서 요거는 내려가는 것은 강세입니다.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한국의 펀더멘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가가 크게 보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이제 위기 상황에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서프라임 사태 때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갔죠. 위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그 하향 안정이 되면서 그 주가가 강세이기 때문에 한국의 펀더멘탈이 강해진다는 의미는 현재 그 환율이 급락, 다시 말해서 환율이 그 현재 원화가 강세로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원래 원칙은 그만큼 한국의 펀더멘탈이 강해지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약간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최근 과거에 이제 큰 트렌드 보면은 되돌림 정도의 수준이고 살짝 더 올라가더라도 박스권 상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의 어떤 큰 흐름들도 현재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이런 부분이 일단 할지라도 미국 자체 부채가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급격히 올 수는 없다. 이렇게 대략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B 이렇게 압축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자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왜 이제 그걸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기 전에 이 세 사람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달라, 투자를 늘려달라 하면서 이재용, 정의선, 서정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총괄 부회장, 그 다음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 세 사람을 만났죠. 이걸 보시면은 상징한 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책 과정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재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은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은 뭐냐?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플러스 여기다 히토류 자체 생태계 라인을 짠다는 얘기죠. 결국은 세계 질서의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경제 네트워크를 다 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패싱한 상태에서. 근데 절대적으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쪽에 대해서 협력을 좀 하고 있죠. 그만큼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경제 파트너의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G7에서 나타나는 일본 패싱, 이죠. 스가 총리의 그 하루 종일 똥 씹은 모습,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 모든 것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본은 모든 것에 4차 혁명이 밀려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 관공서가 다 팩스를 써요. 뭐 이메일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TV에 나오면은 전부 다 뭐요, 골판지, 판넬 들고 다 홍보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G 처리, 뭐 애니메이션 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최고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 패싱이 뭐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 경제 이제 패권 게임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그럴수록 한국에는 굉장히 큰 이익이 좀 다가오고 있고, 미국은 뭐 정부 부채가 많이 뭐 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B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으면, 추가를 좀 한 거죠. 근데 탄소 중립이 부상하는 이유, 이걸 잘 몰라요. 아니, 경제 발전하다 보면은 좀 환경 오염 될 수 있고, 예?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죠. 뭐 황사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란 그 키워드를 치면은 무시무시한 그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중해수면 상승이 수천조 원 피해가 될 수 있다. 결국은 현재 상해, 그 다음에 홍콩 이런 부분들이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거의 침수가 돼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온난화 실제 그러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 빙하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또 어떤 데는 물론 예측 보고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2100년이 되면 70cm 올라간다. 해수면이 100년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이죠. 어떤 데는 그게 아니다. 4m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온난화 속도가 가파르기 시작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애미에 미국 땅 이런 게 있잖아요. 해변가 있죠. 근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언젠가 물이 잠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2050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린 뉴딜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 뉴딜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탄소 배출은 제로를 한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로 다 바꾼다. 그렇죠? 2030년이 되면은 더 이상 뭐 신규 상장도 뭐 못한다. 50년이 되면은 아예 그 운행 자체도 금지한다. 뭐 이런 그 내용도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옛날 그 이제 석유 엔진 쓰지 마라 하면서 각국 규제가 되는 거예요. LNG를 써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엔진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의 슈퍼 사이클과 맞춰서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맞춰서 당연히 그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최근의 트렌드, 최근의 산업 구조를 보는 그 종목군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의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것이 되느냐 한번 보면은, 거래소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 1등, 2등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반도체. 요거는 하드웨어. IT에 대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뭡니까? 요거는 IT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렇죠?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네 개 다 사실은 IT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산업 소재의 어떤 그 소재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카카오하고 네이버입니다. 그렇죠? 물론 둘 다 뭐 되고 있지만은 시총 경쟁에서 카카오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우는 우선주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LG화학, 삼성 SDI 이거는 뭡니까?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러죠? 현대차는 뭐 이건 전기차 이쪽이기 때문에 논해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요거는 그래서 결국은 LG화학은 에너지 자회사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자, 이런 부분들은 요거는 바이오에 해당이 되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IT하고 BT가 전체 핵심이 좀 해당이 되죠. 물론 여기서 하나 부분들은 그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배터리 이런 축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가 그 탄소 중립, 그린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그린 뉴딜, 뭐 인터넷 요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트렌드로 좀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뭐예요? 여전히 1위가 뭐예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요거는 이제 전기차 쪽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캠즈, 게임, 콘텐츠 관련 테마입니다. 그렇죠? 요 CJENM, 먹고 놀자, CJENM도. 그 다음에 뭡니까? HLB, 요거는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죠. SK멀티리얼즈, 그 현재 2차 전지 쪽이죠.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CJ 알테오젠 뭡니까? 바이오. 요겁니다. 그렇죠?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컨텐츠 테마, 뭐 이쪽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시가총액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왜 이렇게 강세가 됐을까 하는 것은 했는데, 제가 요거는 2017년에
그 2017년에 시황 강연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뉴스에도 나온 KBS 뉴스에도 나오는데 바야흐로 2016년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화두라는 게 처음에 주식시장에 등장을 했고 2017년에도 열심히 떠들던 화두였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떠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플랫폼 전쟁, 이른바 온라인에서는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육하려면은 여기에 다 가서 그 다른 데로 간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이 플랫폼을 온라인에 건설한 데가 최고의 기업으로 차세대 기업으로 떠오른다 하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 페이스북하고 비교하면서 이론도 좁고 모든 것인데 시총하고 영업이익은 다 앞서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하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그렇죠? 아마존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애플은 빼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간다. 과연 제2의 페이스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로 그때 당시에 찍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한계는 국내용이라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냐면 업종별 지출의 시장 지배력 강화, 생활, 금융, 인공지능을 결합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국제용이 아니더라도 재평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카카오를 중장기적으로 꼽았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제2의 페이스북 신화가 사실 열려주고 있다. 영국에서 일어났죠. 1780년대 전기교환차가 발명이 되면서 20년 전에 100년이 되기 20년 전에 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800년 이 100년을 주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1700년과 1800년을 20년에 하나씩 나누면은 100년이나 사이클 20년에 하나 나누면은 그 20년 전에 어떤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을 지배를 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1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되고 2차 산업혁명은 현재 미국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1880년에 다시 한번 현재 이제 2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이론이 의한 건데 그래서 똑같이 2000년이 되기 전에 1980년전에 컴퓨터 등장 이것이 되면서 이렇게 향후 100년을 주도를 하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100년 현재 100년을 열어가는 길목에서 20년 전에 태동이 됐습니다. 태동이 전부 다. 근데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100년 후에 나타나야 되죠. 근데 갑자기 뭡니까?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가속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다 더 특별한 폭발적인 것들이 태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그래서 2016년부터 태동이 됐던 그 내용인데 2016년부터 화두가 됐던 내용 지금까지 5년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면은 사실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100년 주기 파동 그렇죠? 그 다음에 20년 주기 파동 이거는 100일 파동 20일 파동 또 어떤 개념의 상수 파동과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요거를 이 역사적인 파동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과연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불타오르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0년 주기 반복이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1차 대전 한번 볼게요. 100년 주기 반복.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오스만 제국 해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국 동맹, 독일 동맹, 영국과 독일이 맞붙은, 그러니까 현재 영토 전쟁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914년과 1918년의 중심이 1916년입니다. 그렇죠? 1916년인데 정확히 100년이 지나는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00년 주기를 보면은, 자, 요거를 보시면은 어떻게 좀 일어났어요? 4차 산업혁명, 그렇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보루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기기와 인간과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산업의 패러다임이 곧 전환이 된다는 거죠. 석유, 자동차, 의학, 달러, 노동, 모든 것에 대한 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에 대한 4차 혁명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이 일어나는데, 그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1차 산업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나는 가운데 스페인 독감이 사실 터졌어요. 그러죠? 그렇지만은 현재 요거 유럽이 전후 세대는 크게 상승을 했고, 미국은 최대 수혜주로서 어마어마한 경기 발전을 이룹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혜주로서 최대 수혜주로 그 당시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근데 지금도 100년이 지난 2016년에 세계 4차 산업혁명, 요거는 100년 전에는 영토 전쟁이고 지금은 경제 전쟁. 미국과 중국이 피토하는 가운데 하죠. 근데 묘하게 미중 패권을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그런 부분에 스페인 독감이 터졌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이 앞으로도 그 상당 부분 지속이 되고, 지금은 영토 패권이 아니라 이런 그 경제 패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패권의 최종 수혜자는 어딜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최종 수혜자가 지금 한국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대변국 요거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가서 이 지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은,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은 그 100년의 파동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5개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어째요? 2020년이라는 20년의 파동들이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러면은 정확히 이미장 네 말이 맞으면은 20년이라는 주기가 정확하게 여기서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좀 보죠. 그러면은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자 20년이라는 주기 한번 볼게요. 2000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자, 2000년부터 보시면은 2000년부터 자 2020년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걸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어째요? 상승이죠. 행보의 끝자락 조정. 20년 중에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레벨의 모습이 전체 20년 주기로 보면은 나타났고,
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 20년은 1980년대 2000년 되기 전에는 어쨌습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생겨났고 크게 일어서는 이제 탄생 파동이 지금 여기서는 나와주고 있는 것 외에는 20년 주기가 이렇게 이제 마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태동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미국은 주기책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나중에 불이 붙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 패스트 팔로우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흐름처럼 현재 페이스북의 신화처럼 제일 먼저 카카오 부분들이 네이버가 시총대전에 이제 합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큰 흐름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IMF 사태가 크게 닥치고 있죠. 그렇지만은 경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급격히 내리는 부분에서 큰 유동성이 한 번 왔고요. 물론 환율 영향이 컸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실물 경기는 어쨌습니까? 나중에서 이렇게 좋아진 부분이죠. 이때 이제 금리를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내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너무 좋아지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서프라임 사태 이렇게 터지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계속 내립니다. 그죠? 다시 한번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 여기는 금리를 살짝 올렸죠. 살짝 올렸는데 박살이 나가지고 금리를 마구 내렸어요. 마구 내렸더니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면은 어째요? 금리를 같이 따라서 계속 올려요. 언제까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금리 인상이 조금 되더라도 이제 따라서 계속적으로 같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건 아니라 어째요?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계속 보조를 맞추면서 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그런 양상인데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20년 사이클로 보면은 큰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장기 파동은 한번 존재를 했던 부분들이 즉 이 파동이었죠. 5년간 파동이 실현이 됐던 파동이 있습니다. 5년간. 그러죠. 그래서 물론 몇 달간 쉬는 파동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5년간 했던 파동들을 한번 볼까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런 그 파동들이 형성이 됐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한번 탄생 파동이죠. 올라갔던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탄생 파동이 한번 나오고 다시 2단으로 올라가는 파동들이 저는 한번 나와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요거죠. 이 파동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 파동이 계속 될 거다 하는 의견도 많은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동이 어쨌습니까? 한번 크게 접어줬다가 이렇게 5파동이 됐듯이 지금은 1파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한번 크게 접어준 것이 한 연말에 또 연초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3,600까지 제가 얘기했던 3,600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펀더멘탈 상의 적정 부분들은 지수로 환산하면 3,200입니다. 그렇죠? 위아래로 그 열리는 밴드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3,200에서 플러스 알파 10%는 최소 올라간다. 10에서 15% 이제 이렇게 올랐는 생각이 되고 연말이나 충격이 오더라도 3,200에 대한 10에서 15%는 내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한 번은 이런 그 탄생 파동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한데 지금은 1파의 고점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그 전체. 그래서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의 미중 패권의 최대 수혜주로 우리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 패권, 그 다음에 2차 전지 패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하고, 또 유럽도 스페인, 영국 이런 것들이 다 동맹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뭐 그 반도체도 공급하고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하고 경제 동맹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대신 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서 좀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 사이클로 보면은 4차 혁명의 최대 수혜주로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리 인상이 한 번 올렸다고 해서 주가가 꺾인 것이 아니라 경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에 보조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마침내 꺾이는 것이지, 금리 인상 자체가 주가를 폭락한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센 파동이기 때문에 금리를 여러 번 올린다. 미국은 대략 감을 잡았죠. 2023년까지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때까지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후로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2023년. 그렇죠? 슈퍼 사이클이야 모든 거 봤을 때 2023년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올해, 2022년 내년, 그다음에 2023년 내후년, 2024년이 5년째 되는 때죠.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터닝 포인트에서 한번 좀 크게 어떤 사건이 좀 주식시장에서 변곡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좀 바라고요.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을 보시면은 이제 무료로 카카오톡 카톡방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동학개미가 꿈꾸는 성공 투자의 희망. 행복하고 안전한 투자 여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냉정한 주식시장. 대박의 꿈은 좌절되고 희망은 뜬구름이 되어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까? 날씨처럼 돌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조정의 어두움이 찾아오면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여러분의 계좌는 매일 물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타이밍을 제시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고수익 투자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린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 임 회장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튜브 방송 장비를 갖추고 투자 정보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파동이론가가 리딩하는 놀라운 대박 수익의 전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